음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는요. 상담 전문가 이슈님 인터뷰 영상입니다. 네. 이분이 법무부나 경찰청하고도 일하시고 주로 이제 소년범 심리 전문가로 활동하시잖아요. 개인 상담 연구소도 하시고요. 네, 맞아요. 이 인터뷰 안을 좀 들여다보면 상담사가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요.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소년범 상담의 진짜 모습들, 네. 또 뭐 나에게 맞는 도움, 그러니까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 같은 거요. 그런 걸 어떻게 찾을지 현실적인 조언들. 중요하죠. 그리고 상담사분들 감정 소진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데 아마 당신에게도 좀 심각할 거리를 던져줄 거예요. 네, 그러게요. 시작부터 그 이슈라는 활동명이 좀 재밌더라고요. 원래는 그 I shout, 나는 외친다 이거였는데 네. 누가 잘못 읽어서 이슈가 됐다고 처음에는 어떤 사회 문제를 좀 알리려는 뜻이었는데 이게 그냥 닉네임으로 굳어진 거죠. 네, 그렇죠. 좀 엉뚱하게 이름이 정해진 셈인데 어쨌든 자, 그럼 이런 예상 밖의 이야기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. 먼저 이슈님이 상담사가 된 과정부터가 좀 뜻밖이더라고요. 원래 심리학 전공이 아니셨다고? 네, 맞아요. 처음에는 그 한의학 관련 학과 거길 가셨다가 적성이 좀 안 맞아서 좌퇴를 하셨대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청소년 교육학을 공부하셨는데 그때 미술치료 수업에서 교수님들이 이 학생 좀 재능이 있는데? 하고 발견하신 거죠. 와, 본인도 몰랐던 잠재력을요? 네, 그래서 막 심리학 대학원 가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오, 본인은 그냥 뭐 눈앞에 있는 과제하기 바빴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알아봐주고 밀어준 게 커리어 확장에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. 그렇죠. 때로는 진짜 나보다 남이 나를 더 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어쩌면 당신의 가능성도 누가 발견해 줄지 모르는 거고요. 네,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. 자, 그럼 이제 이슈님의 전문 분야 그 소년범 상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? 네, 보통 소년범 하면 좀 거칠고 험악하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안 그렇다고요. 네, 그냥 정말 평범한 아이들 모습이라고 뭐 무섭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상담할 때요. 일부러 막 다정하게만 한 게 아니라면서요. 오히려 좀 직설적으로. 네, 맞아요.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너 얼굴이 늙었다 이런 농담까지 하셨다고? 네, 진짜요. 애들한테요. 네, 근데 그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갔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머리는 차갑게, 가슴은 뜨겁게 라는 원칙하고 연결이 돼요. 그 원칙이요?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근데 아이가 한 잘못된 행동, 그 범죄 자체는요. 네, 행동은?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. 이게 차가운 머리. 네.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아이의 어떤 아픔,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려움은 깊이 공감해주고 이게 뜨거운 가슴.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거예요. 분리해서. 네, 처음엔 애들이 좀 당황했는데 이런 솔직함과 명확함에서 오히려 이 사람은 진짜 어른 같다, 나를 제대로 봐주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마음을 열었다고 해요. 어설픈 동정보다는요. 그렇군요. 그 균형이 되게 중요하겠네요. 잘못하면 아이가 자기 행동을 합리화할 수도 있으니까. 맞아요. 정확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건 거의 모든 소년범들이 넓은 의미의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진단이었어요. 직접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요? 네, 뭐 정서적으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훈육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거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요. 훈육의 부재가 문제군요. 그렇죠. 부모님이나 학교에서조차 그냥 에이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아이는 뭐가 옳고 그른지 배우질 못하니까 비랭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심각하네요. 네. 요즘엔 또 미디어 문제도 크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.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폭력적인 거 보고 따라하거나 심지어 자해까지 모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. 헐, 자해까지요? 네. 그래서 뭐 촉법 소년 연령 낮추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정, 미디어, 사회 전체가 좀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만약에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좀 힘들어할 때 어떤 도움을 찾아야 할까요? 정신과 약물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상담소 많이 찾으신다면서요? 네. 그런 경우가 꽤 있죠. 이슈님은 좋은 상담사 고르는 기준으로요. 다른 무엇보다 상담사 본인이 꾸준히 자기 분석,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왔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하세요.
상담사가 상담을 받는 거요? 네, 그게 1순위래요. 그래야 상담사 자기 문제나 편견이 상담에 끼어드는 걸 막고 또 내담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. 일리 있네요. 물론 공신력 있는 학회 소속인지 상담 윤리는 잘 지키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상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중요한 게 있다면서요. 네. 상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내담자 스스로가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상담사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. 아, 그냥 말없이 그만두는 것보다는요. 그렇죠. 그래야 관계도 깊어지고 진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. 그냥 불편하다고 피해버리면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되니까요. 맞네요. 마지막으로요.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매일 듣는 상담사분들은 감정 소진이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실까요? 그게요,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상담사들은 계속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자기 분석을 받잖아요. 네. 그 과정 자체가 약간 완충제 역할을 한대요. 공부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곧 자기 치유 과정이 된다는 거죠. 다른 직업하고는 좀 다른 점이에요. 와, 공부가 치유가 된다니 신기하네요. 물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거나 영화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스트레스 해소법도 당연히 쓰시고요. 제일 중요한 건 상담사 스스로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겠죠. 네. 오늘 이슈님 인터뷰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. 예상치 못한 길에서 재능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부터 소년범 문제의 그 복잡한 이면, 또 올바른 관심과 훈육의 중요성, 그리고 나에게 맞는 심리적 도움을 어떻게 찾고 잘 활용할지, 상담사는 또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는지까지요. 맞아요.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.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들을 쭉 꿰뚫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어떤 진실을 보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. 혹시 당신은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의 아주 사소한 행동, 아니면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서 어떤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우리 안에 또는 우리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이슈는 뭘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? 당신의 성장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.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